예, 정말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이 시작이 됐죠. 많은 분들이 이제 퇴근길에 접어들으셨을 텐데 바로 이 주말 분위기 물씬 나는 이 오프닝 음악과 함께 시작할 이번 주 승부입니다. 이번 주 근데 솔직한 얘기로 요새 정치권 보면 뭐 승부 봐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요. 예, 이번 주 승부 오늘도 두 분을 모셔야 하는데 지금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열심히 달려오고 계십니다. 스튜디오에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오늘 뭐 승부가 안 되겠어요. 승부를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저랑 승부 한번 보시든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금요일의 남자가 아니라 금요일의 외로운 남자. 외로운 남자. 좋죠. 그 외롭다라는 거.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근데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됐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구두로 과반이 저 필리버스터 종료를 요구하면 아마 종료가 될 거요.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5분의 3. 5분의 3은 무기명 투표를 할 때 5분의 3일 거예요. 네. 그리고 하여간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예. 일단은 뭐 192석이니까 그렇죠.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는 뭐 야권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방통위법 표결이 되는데 아마도 이게 또 이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극한 대치. 사실 이 거부권이라는 거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봤을 때에는 네네. 사실 그 원인은 지나치게 단독으로 이걸 통과시키기 때문에 또 거부권이 남발될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악순환인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될지 진짜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안 오셨으니까 혼자 승자 누굽니까? 우리 배 교수님. 승자. 네. 보니까 뭐 최진영 변호사가 사전에 원고 보내온 거 보니까 승자 부분은 서로 일치를 하더라고요. 이제 두 분이 방송을 좀 하니까 이제 두 분이 친하게 돼가지고 이제 짜고 치시기 시작하는 거죠. 짜고 치는 것보다 이번 주에는 뭐 승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동훈 새 대표. 한동훈 신임 대표. 그렇습니다. 예. 그 한동훈 신임 대표. 근데 어떻게 이 정도로 60% 넘는 지지율을 얻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애초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일단은 1차에서 끝난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일관되게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1차에서 끝난다면은 뭐 6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전망을 했는데 이 레이스가 아주 험하게 갔지 않습니까? 폭로전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새 대표가 실수를 했어요. 이제 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공소 취소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매우 큰 실수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일단 좀 1차에서는 끝낼 것으로는 예상을 했지만 득표율은 좀 적을 것이다. 이 정도로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를 얻었다라는 얘기는 역시 이제 어대한 이 대세론이 그대로 갔다는 얘기고 이 대세론이 그대로 갔다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는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다.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새로운 구심점, 보수의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한동훈이다. 그리고 역시 이제 민주당에는 강력한 대권 주자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대항마 대권 주자를 세워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새 대표가 63%로 1차에서 승부를 결정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이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것도 상당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게 사실은 2021년 이준석 당시 후보가 당대표가 될 때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최연소 당대표가 될 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들이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당심이 여론을 쫓아가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당심과 민심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위기감 없으면 잘 안 가거든요. 뭐 위기감이 그러면은 네. 죄송한 얘기지만 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90% 이상씩 가는 게 그게 당심하고 민심이 같은 거라고 보세요?
이제 당심하고 민심이 지금 같이 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득표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심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1등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지율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하고 또 국민의힘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역선택을 방지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 오픈을 해버리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도 원인 그런 차이가 또 있고. 근데 역시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양상이에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권 앞세워서 대대적인 탄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맞서 싸울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역시 대권 주자로는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대안 부재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지지층들. 는 이제 90% 이상의 압도적인 표를 던져준 것 아닌가. 여기에 플러스 이번에 아시겠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지금 권리당원 비중이 당초 지난번 전대에서는 40%였는데 이번에 56%로 비중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전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77%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화된 권리당원 비중을 감안하면 비슷한 그런 득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거는 앞서 일부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와 NBS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 두 여론조사를 제가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5, 27 나왔어요. 국민의힘은 35, 36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대목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민심하고 당심하고 같이 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90% 얻는 게 민심의 일부라면 민주당 지지율 이렇게 저주하면 안 되죠.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저주한데.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제가 당심하고 민심이 같이 간다라는 부분을 그 특정 전대 후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건 전혀 이제 비교가 다른 양상이고 아까 그것과 관련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민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1등이 나온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심하고 민심의 문제가 아니고 왜 국민의힘이 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저조하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 당심하고 민심이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90%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그렇게 낮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90% 얻는 것이 과연 민심이 투영되기 때문에 90%의 지금 득표율을 갖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 않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0%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30% 여론조사가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당원 70%의 여론과 또 일반 국민의 30% 여론이 합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거죠. 글쎄 저 수용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자 드디어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하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승부가 안 될 뻔했어요. 외로운 늑대의 다정한 친구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의 승부 기대하겠습니다. 승부는 지금부터죠. 오케이. 자 누구 승자. 승자. 두두두두두두 한동훈. 제가 이미 밝혔어요. 똑같이 맞습니다. 저도 오늘 보고 깜놀했습니다. 방송 좀 같이 하셨다고 그래 이렇게 짜고 치시고 이러시는데 한동훈.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왜 1등인가? 사실 이제 집권 2년 차에서 3년 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현재 권력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약간의 각을 세워서 당 대표가 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다가 우리가 무슨 패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3대1 해가지고 이기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전투력이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말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 특히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무난하게 넘어서고 과반을 넘어가지고 63% 정도의 압도적인 그리고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차기 대권 주자로서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 플러스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뭐 그것이 어대에 한해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인지 어쩔 수 없이 대표는 한동훈인지였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한동훈의 어떤 주가에 대해서 미래 가치, 시장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찾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권력 투쟁에서도 승리를 했고 또 그리고 그 지지층에 있어서도 보수층 뿐만 아니고 중도층까지도 견인해냈다라는 것을 란 점에서는 승리자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죠? 아까 신일 교수님이 2부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론조사 특히 이제 뭐 갤럽이라든가 예, 이런 예. 부분에 봤을 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10% 이상 상회하는 이런 정도의 10% 결과를 이상은 냈던 아니고요. 8%포인트입니다. 제 말의 인플레였네요. 아, 예, 예. 말에 그 가까이 풀려 한마디로 있으면 신뢰가 그 떨어지니까. 한마디로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예, 어떤 그렇죠. 그 결과를 나오는 것은 예. 바로 그러한 플러스 컨벤션 효과, 포지티브 컨벤션 효과가 한동훈의 승리에 나타난 하나의 또 간접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제가 이 여론조사 개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그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NBS 조사는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예. 그 국민의힘 여론조사 아까 말한 대로 뭐 8%포인트 정도 이겼다라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뭐 홍보를 하고 아주 기분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두 가지 춤 한번 출까요? 두 가지 반론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노래 한번 하시죠. 시간이 아까 지난번에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조국 신당이 한 뭐 9% 안팎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하면은 바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좀 하나 쉽게 드리고 싶고 사실 또 제가 하나는 그러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쪽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물어보면은 자기들은 국민의힘하고 절대 안 하겠다는데요. 예.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저는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는데 지난번 총선 전에 여론조사가 갤럽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참패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요. 음, 여론조사가 전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니 전 이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에서 받은 득표 차이가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근데 그 5.4%포인트가 의석수는 1.8배가 난 거예요. 거의.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아슬아슬하게 된 데가 많다는 거고 오케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운도 작용을 했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뭐 1723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제가 이제 수용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이 35% 득표율에 완전히 만족해하면 큰일 난다. 그 당연하죠. 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갈 길이 네. 멀죠.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지금 갤럽 여론조사만 얘기했지 다른 여론조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신율의 정면승부 방송 다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다른 절대 얘기를 여론조사는 하지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마세요. 재밌는 아우. 토픽으로 가죠. 재밌는 토픽으로. 네. 어유 이게 여론조사 한번 얘기 잘못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거 찾느라고 우리 저 그렇습니다. 제작진들 지금 난리가 나요. 제가 그거 네. 얘기하려고 미리 한번 제작진에게 보내놓을까 하다가 깜짝 제가 놀랐어요 참았습니다. 지금. 자, 놀라요. 한동훈의 과제도 많은데요. 아, 그럼요. 하세요. 네. 네, 한동훈의 과제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일단 승자는 얘기를 했는데 자, 네. 첫 번째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뭐 삼겹살 파티는 했지만 일단 위장된 평화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아유 그래서- 사회생활이 다 위장된 평화죠. 네, 뭐 그리고 일단 벌어지면 뭐 결국은- 화해한다고 그 화해가 결국은 됩니까?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별화라는 칼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의 문제지 결국은 윤과 한
충돌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두 사람이 위장된 평화든 무늬만 평화든 이걸 잘 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당정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으로 가야 된다. 근데 과연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 수평적인 관계로 가려면 보스 스타일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 봐라 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당내 단합의 문제. 지금도 역시 당권은 쥐었지만 친윤이 세력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친윤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최고위원회 보면 선출직 같은 경우 청년 최고 빼면은 지금 3명이나 친윤계가 갔지 않습니까? 김재원, 김민전, 이념환.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중도 외연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또 차별화를 해야 되는 이게,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강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김건희 여사. 지금 앞으로 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를 만약에 할 경우에 가만히 있겠는가. 그래서 뭐 김옥균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험난한 그런 여정이 한동훈 대표에게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잘그 대한민국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잘 민주당도 전달을 걱정하고 하겠는데요. 국민의힘도 걱정하고. 야, 제가 봤을 때 지지율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본인들 걱정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한동훈의 3대 과제.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내 화합이겠죠. 지금 원희룡 또 나경원 그 후보님들과 또 화합을 하는,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화합을 위한 첫 단추 7.23 전당대회 다음 날 그 용산에 가서 큰 파티를 하면서 이 그 건배를 하고 삼겹살 파티했지 않습니까? 그 삼겹살이 당정대의 화합을 얘기를 하는 그런 상징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당과 그 대통령실의 관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동훈과 윤석열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민주당 이재명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그 과제와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과제가 사실상 동전의 앞면인데, 세 번째 과제는 뭐냐면 이런 그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 1일 1특검, 1일 1탄핵, 이 부분에 대한 대야 전략,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그 뭐 기독교에서도 보면은 많은 박해가 있고 할 때에 기독교가 훨씬 더 강고해지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임진왜란 때나 아니면 6.25 때 국민들이 더 단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듯이 180석이란 숫자의 우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는 듯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 속에서 결국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분열이 아니고 한동훈 그 당대표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말씀처럼 운명 공동체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각종 이슈에서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예. 뭐 그 수평적 당정 관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정이 일치가 돼가지고 지금 그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 그리고 또 무도한 탄핵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그 관계는 서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에서 잠깐 끊고요. 자, 나머지는 4부에서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승부 3부에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세한대학교 배정호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패자부터 해야죠. 패자 누구세요? 이번 주에는 뭐 딱 떨어진 패자가 나왔어요. 검찰이죠. 뭐가 졌어요, 검찰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4년 만에 예. 소환 조사를 했는데 비공개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검찰 청사도 아니고 보니까 뭐 경호처 뭐 부속 건물에서 했는데 보니까 뭐 핸드폰까지 검찰이 반납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통상 검찰이 핸드폰 압수수색 하는데 우리 변호사님이니까. 근데 검찰이 핸드폰 압수수색 당한 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검찰 수사의 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 자체가 이거는 좀 원칙이 어긋났다, 잘못됐다. 라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는. 그래서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어쨌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불기소 무혐의 처리할 것 같은데 이 과정에 여러 가지 뭐 황제식 그런 이제 조사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불기소 무혐의 처리하면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김건희 여사 리스크보다 더 큰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비화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좀 민생 좀 돌보세요. 민생 좀 관전 민생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김건희 여사 어떻게 소환 갑자기 조사에서 검사가 패자야. 저는 검사가 패자가 아니고 검사를 마구 두들겨 패자라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민주당은 어떻게 검찰만 나오면 검사를 그렇게 미워하고 검사를 자꾸 두들겨 패지 못해가지고 난린 것 같은데 오히려 검사가 패자인 것이 아니죠. 검사를 패자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지. 검찰에서 이재명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소탐대실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놓쳤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 조사하러 나오라고 했는데 그건 무시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부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나쁜 존재로 지금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참고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가 그런 그 보안 시설에 가셔서 그런 조사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뭐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부합하느냐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치 뭐 그 과정에서 검찰이 휴대폰을 뭐 압수수색 당했네 이런 어이없는 얘기는 정말 대통령과 영부인의 그 경호와 관련된 ABC의 A도 모르는 소리다. 아시다시피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 관련법상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경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거나 뭘 할 때도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그 패싱 논란은 사실 좀 보는 사람이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검찰총장 예, 그런 부분은 저도 그죠? 뭐 공감합니다. 네, 이 뭐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왜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수사권은 수사지휘권을 배제당한 거는 맞죠. 추미애 장관. 그런데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다고 해서 만나는 걸 비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스럽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수사지휘권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예. 수사지휘권이 박탈당한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수사지휘권이 박탈당한 거거든요. 명품백 관련해서는 수사지휘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는데 3시간 뒤에 검찰총장에 보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노해가지고 지금 진상조사까지 들어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변호하는 건 좋은데 정도껏 해야지 검찰이 뭐 경호시설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핸드폰 주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검찰청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았다면 검찰이 왜 이 핸드폰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경호처에서 한다는 이유로 경호를 이유로 검사가 핸드폰 제출하는 거는 나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처음이고 세계 검찰 역사에도 없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걸 뿐인 거예요. 근데 잠깐만. 아니, 하실 얘기해 말씀 보세요. 있으면 그거 하시고 패자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패자. 정말 국민을 패자로 만들고 있는 지금 여름에 휴가 가야 되는데 휴가를 못 가게 하고 있는 소셜 커머스 TMF 쇼핑 사태 이렇게 꼽았습니다. 팀원 위메프.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가 물건을 싸게 파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고가 났으니 이거 진짜 제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뭐 직장인들 보통 사람들 여름 휴가
그거 기대하고 1년 네. 360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고 저 또한 예외가 맞아요. 아닌데요. 네. 지금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이제 티켓을 굉장히 싸게 팔고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제 그 콘서트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특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번 뭐 국내 여행이거나 해외 여행에 결제를 해놨는데 이게 딱 요 시점이 지금 바캉스 시작되는 시점인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더불어서 그 최종 소비자의 어떤 보호란 측면과 더불어서 그 티켓몬스터에 입점해 있는 중소 여행사 오늘 그 신문에 봤더니만 한 100만 원 정도 어떤 그 매출이 일어나면은 그 중에 실제 본인들이 이득을 보는 건 한 1%, 1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결제 대금이 뭐 평소 때도 거의 그런 어음이 없더만요. 결제를 했는데 60일 뒤에 돈이 맞아요. 들어오는 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제는 그 또한 이게 결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 사이에 이 정부가 무슨 이 정부의 어떤 감시 감독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나 이런 어떤 정부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제가 기억하기에 2021년이었습니까? 머지 포인트 뭐 그런 사건이 비슷한 게 있었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일트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뭐 티켓몬스터건 아니면은 그 위메프건 아니면은 뭐 AK 쇼핑건 이것이 다 같은 계열사인데 그 계열사를 가지고 있던 이 실질적인 오너가 그동안 뭘 했는 것인지 실제로 자기의 어떤 소비자들로부터 들어온 돈을 자기의 어떤 사세 확장에 유용했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엄격한 수사 전 이런 수사를 제대로 검찰이 한다고 하면은 검찰이 박수 받을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게 월 사용자 수가 860만 명이나 엄청 많아요. 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피해자는 크게 두 부류지 않습니까? 소비자하고 그렇죠. 중소 예. 상임 입점업체들. 근데 이제 이 피해자들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타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공정거래법 적용이 안 되는 민사 문제라는 거예요. 중개만 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거는 그동안에 정부는 뭐 했는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엄청난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 뭔가 좀 입법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제도적인 좀 장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민주당이 그런 것 좀 해주세요 좀. 민주당이 예. 국민의힘은 160명, 180명이나 되잖아요. 국민의힘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게 이제 국사를 다 맡겨야 되겠네요. 주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뭐 민주당 꼭 대표가 전달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함께 제가 볼 땐 여야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좀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일단 정부가 책임하에 이 피해를 좀 보상을 하고 나중에 좀 어떻게 뭐 구상권을 발동을 하든지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 변호사님, 이 사람 깜빵 안 가요? 이 팀원 이 위메프 여기 이 그룹 계열사 회장? 그래서 저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을 아까 제가 끝에 네. 덧붙였는데 그게 그 의장이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네.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결제 대금을 60일 정도 두고 그 사이에 결제하는 과정에 그 돈을 다른 데 썼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업무상 배임 횡령이 되는 것이죠. 횡령이겠죠. 그렇죠. 물론 지금 그 여러 기업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를 그 M&A 하는 과정에서 뭐 주식 수합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현금이 크게 오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피 같은 결제 대금을 자기의 어떤 그 문호발 확장에 돈을 썼다라고 하면 그건 딱 떨어지는 말씀드렸듯이 특정 경제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 횡령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경제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또 금융감독원 더불어서 정말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인지수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못하게 이번엔 검수완박하면서 이젠 그동안 남아있던 검찰의 수사권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없애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너무 이쪽 지금 정보, 시행령 이쪽 바꿔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야, 검찰이. 정말 대단해요. 이게 또 그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그렇기 자 때문에, 예. 승부처
승부처 예. 국민의힘 똑바로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다가 책임진 거 하지 말고 자 승부처 예. 방통입니다. 방통위. 방통위. 네. 좀 아까 제가 2부에서 그 김현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방통위요. 예. 그게 왜 승부처입니까? 이것도 지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시겠지만은 이 방통위 상임위원이 5명이거든요. 그래서 5인 합의제 체제입니다. 이게 예. 이제 방통위원장까지 포함이 돼 있죠. 예. 근데 지금 빵명입니다. 예. 제로 체제입니다. 그게 빵통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가 아니라 빵통위가 됐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뭐 여야가 무한 정쟁을 하고 있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벌어졌는데 직전까지만 해도 2인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위법 체제를 가지고 전횡을 일삼다 오다가 이 직전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직전에 결국은 본인이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인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안을 이제 발의를 하니까 예. 또 지금 이분이 그만두니까 결국은 지금 빵통위가 돼버렸는데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야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하면은 방통위원은 사퇴하고 또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야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하면 또 사퇴하고 또 임명하고 이런 도돌이표 정쟁의 악순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나쁜 승부처인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대우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최 변호사님 뭐예요? 우리가 오늘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인적 구성은 이게 한두 달만 한 번씩 바꿔야 돼요. 아니, 뭐 때로는 좀 짜기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친해지셔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짜고 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게. 살짝 바꿨습니다. 아 예. 저는 국회 과방이라고. 아 그렇구나. 예. 그게 뭐 동전의 네. 양면인데요. 사실 제가 아까 조금 늦은 것도 길거리에 폭우가 100m가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왔습니다. 제가 어떤 폭우? 방송 볼 때 듣기. 예, 그런데 김현 그 의원님 인터뷰하는 거 보고 저는 뚜껑이 열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궤변도 그런 궤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 워낙 그 비가 많이 와서 저의 열을 좀 식혀주셔가지고 제가 안전하게 여기 왔습니다. 제가 아까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명이 지금 체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하고 이것이 무도하고 그걸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왜 2명이 됐죠? 지금 예전에 이제 민주당은 최민희 현재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최민희 그 후보가 방통위원 법적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그 방송 관련되는 유관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을 추천해달라고 그러고 했는데 끝까지 민주당이 거부했죠. 그러다가 사퇴하고 덜렁 나와서 남양주에 와가지고 국회의원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바로 지금 추천을 해야죠. 그걸 안 하면서 2명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무란다? 그거는 자가랑착 아니에요. 더불어서 아까 지금 그 신율 교수님도 질문을 했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현 의원이 2명으로 돼 있는으로 의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을 바꾸고 더불어서 방통위원 직무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할 수 있는 법을 지금 발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방통위법에 보면 명백하게 방통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을 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도 그에 준한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만 모르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거는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유치 해석은 금지하는 것이 형사와 이런 행정의 아주 중대한 원칙입니다. 어떻게 명시적으로 방통위원장만 탄핵하려고 돼 있었는데 그게 준해가지고 된다는 불이익한 유추 적용을 합니까? 그건 법의 ABC의 A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가당착적인 지금 탄핵 1일 1탄핵 계속 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반론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일단 뭐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이거를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불법이면 저보다 더 법을 잘하니까 법에 효력이 없죠. 근데 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니까 도망가 버리죠? 불법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냥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일단 법의 논리에 전혀 안 맞는 얘기고 또 두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지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니까 방통위원장이 아니니까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 그 탄핵 소추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불법이니까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만두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간단하게. 아니 마지막으로. 예. 그다음에 최민희 이 의원 같은 경우에 결격 사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데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 하니까 결국은 본인이 사퇴한 거죠. 30초. 오케이, 짧게 얘기할게요. 위법하게 몽둥이 들고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몽둥이 들고 싸워야 됩니까? 위법하게 그거가 몽둥이 들고 오면 법으로 위법하니까, 처벌해야죠. 위법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 위법하게 몽둥이 결국 들고 오면 법으로 처벌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당 전혀 맞지 않는 정당 행위 논리예요. 내지 긴급 피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전혀 맞지 때문에 않아요. 이 사안에 있어서는 만약에 정당하게 대응하면 예.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기각이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적이 마비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주에 계속 싸우시고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